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재보선 관련 소식 중심으로 특집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38.3%로 나왔는데 지금 시각이 오후 2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집계된 투표율은 41.6% 정도 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투표율 현재 상황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투표율이 정화석 위원,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까지 합쳐서 집계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2시 현재 투표율이 41.6%, 서울이 42.9%, 부산이 37.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보선 선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그리고 과거 지난해 총선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오후 2시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4.3 재보궐선거가 그 경남 통영하고 창원에서 이제 치러졌는데 요때 2시 현재 투표율이 34.1%였어요. 예,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한 7% 정도 더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그 투표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 상태로 가면은 뭐 8시에 끝나는데 무난히 한 55% 안팎의, 그러니까 50% 중반대 투표율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이 55%대, 50% 중반대의 투표율을 전망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 저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50%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이게 서울, 부산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 그다음에 또 내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 전초전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 지지층을 최대한 불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점이 단일화라는 시점을 보는데요. 야권의 단일화가 22일 날, 23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야권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도 굉장히 상승하고 그다음에 보수의 결집도도 갑자기 확 높아졌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이의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박진영 부대변인 그렇게 분석하신다면은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에 유리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단일화 시점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야당이 유리하게 만든 게 그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시점. 네네. 예.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때요? 저는 대략 한 57% 내외가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나올 것이다. 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대략 한 2.3에서 2.5%가 지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6시간 남았기 때문에 한 15% 정도, 14, 15% 정도 더 높게 나오면 대략 한 57% 정도 내외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높은 것은 결국엔 조직표와 분노 투표가 결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지금 대단히 열정적으로 조직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견제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이번 투표율 상승의 견인차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직 투표와 분노 투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찾고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두 분도. 자, 그러면 아직까지 투표 안 하고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정화석 의원, 지난해 총선 때부터 달라진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하러 갈 때 그냥 신분증만 예전에 갖고 갔으면 됐는데 이제는 챙겨야 될 게 더 있죠. 마스크 꼭 챙겨야 되는 거죠? 예, 뭐 코로나 이후 풍속도죠.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지정된 투표소 가서 그 본인 확인하면은 뭐 본인 하기 전에 체온을 체크하고 체온에서 뭐 좀 발열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면은 그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나눠줄 거고요. 그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소 들어가서 찍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전에 SBS 근처에 투표소가 한 곳이 있어서 둘러봤는데 사전 투표 때보다는 오히려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워낙 투표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화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체온을 재고 또 만에 하나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야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표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별도로 마련돼 있으니까 혹시 난 열이 나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좀 불안해, 마스크 꼭 쓰시고 다른 분들과 거리두기 하신다면 투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를 하셔야겠지요. 이번 투표가 오늘 저녁 8시면은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는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투표에서 두 분은 어떤 게 기억이 나는지 장성철 소장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라가모, 뭐 흰색 바지, 생태탕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양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정책 대결 좋은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니 내곡동 땅 갔어 안 갔어? 측량하러 갔어 안 갔어? 페라가모 신발 신었어 안 신었어?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이것은 네거티브에 열중했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탓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요 정책 선거해야 돼요. 아무리 불리하다고 해서 네거티브 선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증언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흑색 선전에 좀 가까웠다. 선거를 너무 혼탁하게 만든 민주당의 탓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은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그걸 또 민주당 탓을 하시니까 의혹이 있는 후보를 안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LH, 단일화, 내곡동 이 세 개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LH도 여당에 불리한 것이고 단일화도 여당에 불리한 것이고 다만 이제 내곡동이 어쨌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여권에도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박영선 후보의 강점이 있어요. 물론 박영선 후보가 지금 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야무지다, 일 잘한다 이런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어제도 보세요. 그 친여 방송에 나가서 우리 네티즌들이 페라가모 이거 오세훈 후보가 신은 거 찾아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간에 정책을 얘기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본인의 약속을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데요. 반칙하고 뭐 때리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지는 것은요. 나중에라도 안 좋아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인 자산인데 이번에 너무 박영선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박진영 부대변인도 상응하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책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비판적입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봐왔듯이 BBK가 네거티브였습니까? 결국은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에서는 혹시 뭐 당선 무효가 될 것이다. 혹시 야당 후보들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능성이 무게감 있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무게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도성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잦은 빈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측면, 그다음에 그 내곡동 이슈가 중요한 선거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재판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 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다. 문제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당연히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선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선거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할 거야.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야. 이것은요.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찍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기 위한 건데 이것은 경쟁 후보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다. 역대 이런 선거 못 봤어요. 정말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기사가 나와서 SBS 근처 투표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는데 말이죠. 오세훈 후보와 관련한 공고가 하나 투표소 입구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다만 이곳 목동 투표소 근처에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보면 이 들어갈 때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지는 않았어요.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정화석 의원, 저게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 제기가 이런 게 들어왔고 결정사항이 이렇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세훈 후보자 배우자가 최근 5년 동안 낸 세금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실제 납세한 액수가 1억 1,997만 9천 원. 예. 근데 신고한 액수가 요거보다 한 30만 원 적게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고한 액수와 실제 납세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알려야 된다. 공직선거법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는 투표 당일 오늘 이제 투표소마다 저 공고문을 붙인 거고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니 내가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것도 문제냐. 그러니까 신고를 부풀려서 내가 세금 이만큼 더 냈다라고 했다면 뭐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낸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누락해가지고 뭐 한 거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 국민의힘은 선관위 찾아가서 뭐 항의했다는 기사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표 당일 오늘은 여야 각 후보 진영이 대단히 예민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선관위가 사실 이번 재보선 기간 좀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여당이든 특히 야당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제기했는데 특히 선거 개입위원회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선관위는요, 심판자예요. 심판자가 선수들로부터 당신은 편향됐어, 공정하지 않아,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원 9명 중에 7분이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여당과 가까운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한 어떠한 단체에 소속되었던 분이 지금 선관위원장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건만 놓고 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을 4월 5일 날 이미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 알려줘서 자 이렇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저렇게 붙인 거예요. 이것은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저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쪽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논란이 됐던 것이 가령 이런 거죠.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현수막을 붙여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려고 했는데 가령 뭐 투표를 해야 내로남불 이깁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도 안 된다. 왜?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국민의힘이 또 선관위 보고 고맙다고도 했었죠. 네. 민주당을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선관위가 공식 인정해 준 것 아니냐. 그런데 선관위는 어쨌든 간에 현행 선거법상 어쩔 수 없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문구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그렇죠.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재산을 더 세금을 더 냈는데 왜 이걸 공고를 붙이냐 이게 법률적 절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선관위 이제 상임위원이 숫자가 여당 몫이 많다는데 그건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추천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잖아요. 한편 우리도 압박입니다. 이 정당에서 타 후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를 하겠다, 행정감사를 하겠다. 이거 사실 협박이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이고 정치 세력 대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협박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나쁜 사례는 주호영 대표 같은 분들이 증인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끝까지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반인들이거든요. 선거와 무관한 흔히 정당 정치 세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는 정당 간의 이러한 흔히 하는 말싸움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관위가 저는 그런 플랜카드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이 정치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의사 표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늘 선관위 보도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자, 현행법상 어쩔 수 없어서 금지하긴 했는데 선관위도 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고 투표 독려하는 현수막 못 붙이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과거에도 2차례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 의견을 냈는데 국회가 법을 개정해 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재보선 끝나고 나면 선관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또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거는 선관위도 이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문제의식이 있지만 선관위가 잘 안 낼 겁니다. 안 낼 겁니다. 예, 제가 선관위 담당도 해봤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관위거든요. 그리고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예. 저는 선관위의 그러한 발언도 되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선관위에 그동안은 침묵하다가 투표 당일에 이런 보도자료 내놨다. 아니요. 그런 것도 예. 그렇고 선거법이 되게 러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플랜카드 붙일 때도 이 문구는 돼, 안 돼. 자기네들이 투표해가지고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문제지 법률상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하도 야당의 비판을 받으니 자, 우리 책임이 아니라 국회 책임이에요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선거를 할 때요. 위반 사례집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거를 선관위에서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이런 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자기네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한 그러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또 관련 선거법 규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SBS 구성원이 아니니까 질문 드릴게요. 선거 때면은 개표 방송 방송사들이 다 하잖아요. 네. 솔직히 SBS라고 SBS만 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개표 방송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채널을 선택합니까? 뭐 박진영 부대변인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 일단 SBS 제일 많이 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표현하자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때 궁금한 데가 예. 이게 좀 재밌어서 봤는데 혹시 좀 지루해지면 또 채널 돌려서 그렇죠. 다른 데 그렇게 보고. 하죠. 예. 장선철 소장은 저는 어떻게 봅니까? SBS만 보는데요. 왜냐하면 SBS만 보십니까? 화려한 그래픽으로 눈길을 끌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나 정치권에서 한 25년 있었는데 궁금할 만한 것들을 딱딱 어떻게 이렇게 잘 찝어서 보도하시는지 저도 참 신기해서 SBS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예. 다른 채널 보다가 그래도 SBS가 제일 낫네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 다른 채널 가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채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 나가고 있습니까? 예. 보면요, 예. 이제 앵커죠. 메인 앵커의 신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메인 앵커의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재보선은 개표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치러진 선거도 아니고 다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분이 다 언급하셨듯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고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개표 결과에는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실 텐데 SBS도 오늘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특집 8시 뉴스 사실상 개표 방송이 되는 거죠.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범이 내려온다 정하석 의원도 잘 알죠. 요즘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이날치 밴드. 예, 이날치 밴드. 예. 이날치 밴드가 이 노래도 노래지만은 그 유튜브 동영상이 워낙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대한민국의 유명 뭐 관광지라고 관광지 할까요? 가- 예. 이런 데를 가면서 그런데 노래는 이날치 밴드가 하는데 춤을 추잖아요. 네. 이 춤추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그 앰비규어스 댄스 네. 그룹인데 SBS는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오늘 개표 방송을 준비를 합니다. 과연 어떤 개표 방송이 나올지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몽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나까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화면 자체가 대단히 유쾌하고 상쾌할 것이다라고 선거방송팀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이폰, CG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 자료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건데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특별히 이번에 개표 방송 때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유권자 지도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역대 선거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권역별 판세, 최종 결과와 표심이 그대로 일치한 곳은 어딘지, 어느 동네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표심과 또 예측 다 일치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개표 방송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미리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개표 방송이 되는지, 여러분의 표심은 과연 어떤지, 역대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한 서울과 부산, 특히 서울의 동네는 어딘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첫 동시지방 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는 모두 8번 치러졌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지난 지방선거 개표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 이런 족집게 구와 동이 어딘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구 단위로 보면 영등포, 양천, 그리고 중구, 강동구 이렇게 4곳인데 특히 영등포구는 8번의 선거 가운데 무려 6번이나 서울시장 당선자 득표율을 가장 근접하게 맞췄습니다. 실제로 이들 4개 구는 역대 선거에서 진보, 보수표 격차가 적은 중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즉, 진보와 보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곳일수록 당선자를 맞출 확률과 상관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구에서 동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25개 행정동 단위에서 당선자를 모두 맞춰낸 동네도 찾아봤습니다. 당선자를 모두 맞춘 동은 무려 45곳이나 됐는데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서울시장 당선자 득표율과 3%포인트 오차 안에서 맞춘 동은 8곳이었고 오차 2.5%포인트 안으로 맞춘 최고의 풍향계 동네는 바로 도봉구 쌍문 1동과 노원구 상계 2동 2곳입니다. SBS 47 재보선 국민의 선택에서는 마부작팀이 분석한 서울과 부산 유권자 지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정화석 의원, 역대 선거 보니까 영등포, 양천, 중구, 강동구 이 4곳이 족집게 구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여기 사시는 분들의 표심이 일종의 중도 표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뭐 미국으로 치면 이게 일종의 스윙 그렇죠. 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중도층이 많이 분포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한테 유리한 동네가 어딘지 불리한 동네가 어딘지는 대충 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정 지역을 뭐 말씀드리지 예. 않겠는데 좀 강남 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좀 강북 쪽 지역은 국민의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북 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유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렇게 영등포라든지 양천구, 강동구, 중구 이런 쪽이 정확한 거는요. 결국에는 서울의 축소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구별, 세대별, 계층별 이런 걸로 따져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아주 평균적인 그러한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선거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